오늘 최고의 질문, 부제는 질문이 없다면 통찰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할 거고요. 영상하고 음성은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녹화를 하니까 영상하고 음성은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요 이야기는 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나의 단단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책에서 배운 만큼 행동하겠습니다. 네, 항상 독서의 목적은 내가 책을 읽고 거기서 얻은 대로 실제로 행동하고 내가 내 삶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단단한 성장, 배운 만큼 행동하는 그런 독서 모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문장을 항상 읽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 책의 첫 문장입니다. 네, 이 책은 피터 드러커가 직접 적은 책이 아니고요. 피터 드러커의 정말 명문장들, 좋은 문장들을 어, 이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공저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라서 네. 이 부분은 뭐 오히려 더 많은 인사이트가 있고 많은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내용 보면 이제 케이스, 인사이트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사이트에 나오는 내용에 들어가는 그 글을 쓰신 분들 뭐 짐 콜린스나 뭐 누구죠? 저기 필립 코틀러나 뭐 이런 정말 대가들이 이 글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9년에 태어나 2005년에 사망한 피터 드러커는 교수이자 작가였으며 기업과 사회 부문의 전략과 정책 분야의 컨설턴트로 75년을 활약했던 경영 이론의 세계적인 선구자였다. 뭐 경영하면 사실 피터 드러커죠. 네. 갑자기 저 인공지능 스피커가 막 말을 하네요. 자, 그래서 경영하면 피터 드러커였고 첫 문장은 이렇게 그래서 피터 드러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재단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제 이 책을 적게 됐는가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원제는 원래 최고의 질문이 아니고 피터 드러커의 가장 중요한 질문 5가지예요. Five most important questions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책 표지에도 그게 적혀 있죠. 이거를 이제 이 원제 자체가 되게 사실은 책의 핵심인데 우리나라로 하기에는 우리나라 책 제목에 적합한 제목이 아니죠. 이 제목은. 그래서 이제 다산에서 책 제목을 최고의 질문이라는 조금 가공된 제목으로 바꿔서 했고요. 뭐 저는 책 제목이나 디자인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왜 스스로 진단해야 하는가 이제 맨 마지막 부분도 진단 프로세스가 나와 있고 이제 처음 프롤로그에서도 왜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자가 진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전체가 내 사업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직접 진단해봐야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읽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에 맞는 내용들로 채워가시면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롤로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스민 단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믿음은 필연적으로 환경을 오판하게 만든다. 고객 만족의 해답을 머리로만 추측하지 않는 것도 리더의 임무다. 해답을 구하려면 항상 고객에게 다가가 체계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해답을 구하려면 항상 고객에게 다가가서 체계적으로 탐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사실 모든 사업을 구상할 때 우리 머릿속으로 먼저 구상을 하죠. 모든 기획도 그렇고. 근데 그 현장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나 이제 고객 사업을 많이 일으키신 분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답은 현장에 있고 고객한테 있고 그 실제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맞는 얘기죠. 근데 또 인제 요 얘기에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제 스티브 잡스한테 "어떻게 그런 좋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시장 조사를 했냐? 어떻게 사람들이 그 제품을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냐?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서 그런 힌트를 얻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에디슨이 고객 조사를 하고 전기를 발명했을 것 같냐."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인사이트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항상 고객에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객이 모르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고객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불편, 고객이 말하지 않는 불만들, 그런 것들은 그냥 고객이 말해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고객에게서 찾아야 되지만, 당연히 답은 고객에게 찾아야 되지만 그 답이 고객이 말하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또 코카콜라에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죠. 코카콜라에서 뉴콕이라는, 예전에 뉴 코카콜라라는 그런 버전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인제 펩시콜라가 시장을 막 치고 들어오니까 젊은 세대들은 다 펩시콜라를 마시고 코카콜라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니까 펩시콜라처럼 더 달콤한 콜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 조사를 했어요. 10만 명인가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더 맛있는 콜라는 이 새로운 뉴콕이다라고 해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정작 그런 엄청난 시장 조사 끝에 제품을 출시했더니 어떻게 됐냐? 데모가 일어납니다. 고객들이 "원래 코크를 돌려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코카콜라는 맛으로 승부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코카콜라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더 맛있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마셨던 게 아니고 더 달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마셨던 게 아닌데, 코카콜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고객이 더 맛있다고 했으니까 이 제품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뉴콕이 단종되고 다시 원래 오리지널 코크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한테 답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이 꼭 고객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답을 고객에게 구해야 되지만 고객이 말하지 않는 고객의 진정한 욕망, 진정한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답은 머리가 아니라 고객에게 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의 무게를 단순히 방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고객이 나는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해서 그걸 충족시켜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고객의 입장에서 그 고객의 상황에서 생각해서 '아, 이런 게 있다면 정말 고객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는 고객들의 삶을 정말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제품, 그런 서비스들이 고객에게 굉장히 강력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질문이죠. 이 총 5가지 질문이잖아요.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미션이에요. 미션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자, 오늘 거의 대부분이 이 미션에 대해서 할애가 될 거고, 이 미션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 예전에 우리 2달 전에 했던 그 책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 why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조충근 단장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 가치는 언제나 모든 조직의 시작점이고 종착점이다. 네.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네. 변화시킨 가치는인데 는이 하나 더 붙었네요. 네. 자,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 가치는 언제나 모든 조직의 시작점이고 종착점이다. 네. 자, 아까 제가 그 고객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제 고객에 대해서 답이 고객에게 있다. 근데 그 고객에게 우리가 줘야 되는 그 가치가 결국에는 고객의 삶을 더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는 거,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가치겠죠. 그게 이 사업을 하는 조직의 시작점이고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 누군가의 삶, 이게 이 누군가가 고객이겠죠.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가 언제나 모든 사업의 시작점이고 종착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션을 세울 때 이 미션은 티셔츠를 입는 것만큼 쉬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티셔츠를 입는 것만큼 쉬워야 된답니다. 네. 진짜 멋진 문장 아닌가요? 우리 티셔츠는 그냥 정말 훅 벗고 훅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션이 쉬워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업 가치나 이 미션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사람들한테 기억되지 못하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의 비전, 미션이 뭐였죠? 모든 사람의 책상에 컴퓨터가 있게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주 간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션의 과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요거는 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랑 딱 결부가 되죠. 네. 왜 우리는 이 회사를 왜 만들었는지, 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왜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왜 우리는 이걸 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게 미션인 거죠. 왜 하는지. 네. 저는 사이 책방이라는 이 회사, 이 작은 책방이지만 그거의 비전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성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방이에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하는 거고 인제 그냥 책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성장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획 같은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인제 왜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성장이 키워드인 거죠. 네. '왜 해야 하는가?' 독서의 본질은 성장이니까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장이라는 걸 포커스를 잡은 거겠죠. 자 그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책에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추어와 프로 이 두 집단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혹시 채팅으로 쓰실 수 있는 채팅으로 쓰셔도 되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게 뭘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저는 그거 같아요. 원칙 같아요, 원칙. 그냥 장사하는 사람과 기업의 차이는 원칙이 있냐 없냐, 시스템이 있냐 없냐 이 차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여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돈을 위해 미션을 무시하지 마라." 네. 가끔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이 미션이 기업의 고유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눈앞에 있는 수익을 위해서 이 미션을 무시하거나 이 원칙을 만약에 깨트리게 되면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브랜드의 본질은 신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미션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걸 지키냐 못 지키냐의 차이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생기더라도 조직의 진실성을 에 위배가 된다면 반드시 "노"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위배할 것 같은 미션을 세우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스스로의 신뢰를 깨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션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처럼 작은 기업들, 1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미션이 자기 삶을 좀 투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맞는 미션을 세워야 그게 더 의미가 있고 사람들에게 공감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짧고 강력한 미션을 만들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는 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짧고 강력한 미션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나중에 제가 그 실습 자료 그 부록을 드릴 테니까 자가진단 제가 입력한 걸 드릴 테니까 그걸 작성하시면서 꼭 자기의 짧고 강력한 미션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써니텐 장관님 오셨군요. 자, 그리고 인제 이 미션에서 오신 김에 이것도 읽어 주세요, 써니텐 장관님. 안 들어오셨나요? 그럼 다혜 단장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변화에 있어 가장 놀라운 패러독스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누구보다 잘 적응하는 조직들이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더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곳에 기본 수칙이라는 확고한 닻을 내려놓는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기본 수칙이라는 게 원칙이겠죠. 그 회사의 원칙. 내가 하는 일의 원칙이겠죠. 이 원칙이라는 거는 사실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회사들이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놀라운 인사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구심점이 되는 부분이 변하지 않는 가치거든요. 예를 들면 현상과 본질이 그런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현상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그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이 중심에는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 원칙이라고 하는 회사의 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 원칙을 바탕으로 나머지 것들을 바꿔가면서 고객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바꿔 나가는 거죠. 그게 이 미션 부분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은 이제 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적은 인사이트에 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분이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좋은 기업을 너머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쓰고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인가 뭐 그런 책을 쓰셔서 뭐 몇십 년 전부터 인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서 이 인사이트 챕터에서 하는 얘기가, 핵심 미션은 그래서 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가이드해야 한다라는 거죠. 가이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자기 계발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자기 계발이나 자기 삶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알지만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더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투두 리스트보다 not to do 리스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뭔지를 스스로 정해 놔야 적어도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핵심 미션에 꼭 넣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미리 정해 놓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요거는 우리 혹시 은주 단장님이 읽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읽어 주시기 힘드시면 우리 자스민 단장님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어둡고 각박한 시대를 지키고 서 있는 저 언덕 위의 신호등과 같은 지도 철학을 간절히 원한다.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이 무언가를 상징하도록 바랄 것이다. 네. 뭐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지도 철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션이겠죠. 그죠? 가이딩 해 주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둡고 각박한 시대를 지키고 있는 저 언덕 위의 신호등. 이거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 딱 내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등대 같아요. 저는 왜 신호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보통 이런 걸 등대 같다라고 하잖아요. 등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등대를 보고 배들이 방향을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조직도 무언가를 상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사회 책방의 철학은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성장이라는 걸 상징하는 어떤 무언가들을 해야겠죠, 제가 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내에 제가 사회 책방을 이제 무료로 오픈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무언가 내가 가진 철학이 어떤 그걸 상징할 수 있는 게 미션에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말합니다. 나의 철학이 사람들이 꿈꾸는 걸 상징하는 바뀌지 말아야 할 기본 수칙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사람들이 꿈꾸는 걸 상징하는 바뀌지 말아야 할 기본 수칙이 돼야 된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그 조충문 대표님은 또 이제 여행 사업을 하시니까 여행이라는 키워드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게 있거든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한테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바뀌지 말아야 할 기본 수칙들이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음식은 당연히 맛있어야 되잖아요. 여행은 당연히 안전해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여행은 즐거워야 되는 거고, 새로워야 되는 거고, 이런 뭔가 잘 생각을 해보면 바뀌지 말아야 할 기본 수칙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것을 충족하는 기본 철학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네요. 이 홀스티라는 회사의 미션 선언문인데, 요거는 우리 써니텐 장장님 지금 음성 켜질 수 있으신가요? 네. 아, 네. 네. 늦게 오셨으니까 이거 다 읽어주세요.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자주 그것을 하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바꿔라.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만둬라. 그만뒀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텔레비전을 꺼라. 삶의 반려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멈춰라.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나친 분석은 그만둬라. 삶은 단순하다. 모든 감정은 아름답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지막 한 입까지 감사하라.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과 두 팔, 가슴을 열어라. 우리는 서로의 다름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열정에 대해 묻고 당신의 꿈과 영감을 그들과 함께 나눠라. 자주 여행하라. 길을 잃는 것이 너 자신을 찾도록 해줄 것이다. 어떤 기회는 단 한 번만 온다. 그것을 붙잡아라. 인생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당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그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라. 인생은 짧다. 당신의 꿈을 살고 당신의 열정을 나눠라. 네. 책에도 나오지만 이 선언문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공유하고 이 포스터를 이제 막 집에 걸어 놓고 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요렇게 생긴 포스터예요. 영문으로 된 예쁘죠? 그래서 여기 진짜 자기의 회사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포스터로 만들어 놔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지금 계속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치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크게 가치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단순한 선언문 하나도 굉장히 큰 용기를 주고 이 회사는 무슨 교육업체가 아니에요. 업사이클링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비닐이나 이런 폐지 같은 걸로 그 가방을 만드는 네, 가방 맞죠? 제가 봤을 때 가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갑이네요. 지갑. 비닐이나 폐지로 지갑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가치가 있죠. 근데 이 회사의 선언문은 이런 거죠. 자, 배달의 민족도 그렇지 않나요? 뭐 송파구에서 일 제일 잘하는 회사 뭐 이렇게 하면서 배달의 민족도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키치한 회사 문화들을 막 소개를 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제품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각, 창업자의 생각, 혹은 창업자 자신의 어떤 마인드 같은 거. 일론 머스크도 그런 셈이죠. 회사도 크지만 이 창업자의 스토리가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다 이러면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천재적인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죠. 그런 영감 자체가 가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끝날 때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언문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미션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마샬 골드 스미스라는 분이 그 트리거라는 책 쓰신 분이에요. 트리거 뭐 그리고 라이프 스토밍인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분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 분야에서.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인사이트 나온 부분도 정말 좋고, 그러니까 짐 콜린스, 이 마샬 골드 스미스, 필립 코틀러, 이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10가지 내용들은 정말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책을 보실 때
인사이트 부분만 한번 쫙 따로 보시고 케이스 부분만 쫙 따로 보시고 이렇게 쪼개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특히 인사이트 부분은 이 정말 한 편 한 편이 다 주옥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마샬 골드스미스라는 분이 했던 얘기는 요런 겁니다. 이제 과정에 부여되는 가치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부여되는 가치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제가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제 독서는 과정이 즐겁고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이 과정이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무언가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그 일을 하는 거 자체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일의 결과까지 좋으면 그 일로 성공하면 정말 의미까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 행복과 의미를 이 과정과 결과에 부여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다른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인제 그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재미있는 일과 의미는 아니고 그 책에서는 이제 돈을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자 우리는 당연히 재미도 있고 의미도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죠? 당연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 우리가 추구하는 일인데 그리고 반대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제 우리가 걸쳐 있는 데가 어디 있냐면 내가 재미는 없지만 의미는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미는 좀 없지만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요기 아니면 요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미는 없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쪼끔 그 과정을 재밌게 하면 되겠죠. 이제 과정의 즐거움이 그러니까 과정에서 얻는 게 부여되는 가치가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재미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과정을 재밌게 하면 더 행복해지겠죠. 그럼 결과도 재밌고 과정도 즐겁고. 반대로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재미있는 일을 의미 있게 만들면 되겠죠.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데 돈은 안 돼. 그러면 그 좋아하는 일을 수익이 나는 걸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상태, 과정도 행복하고 결과도 의미 있는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래서 미션 부분은 요만큼 하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고객입니다. 고객은 우리가 엄청 많이 다뤘잖아요. 그전에서도 다른 책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이 프롤로그에서도 아까 고객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결국 해답은 고객에게 있다고. 근데 인제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은 내 고객이 누구냐는 거죠. 도대체 내 고객이 누구냐. 그래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제 나의 코어 밸류, 나의 어떤 밸류 가치를 찾는 거, 그러니까 가치를 찾는 게 핵심 가치를 찾는 게 1 번이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고객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를 찾고 이 가치가 정확하게 의미 있을 그 고객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인제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만족시켜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자 고객이라는 걸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원하며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네. 중요하겠죠. 내가 뭔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책방을 하니까 당연히 제 고객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책을 안 읽는 사람은 독서 모임 하지 않고요. 서점 가지 않고요. 1 년에 책 한 권 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는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책을 좋아하고 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 책방으로 이제 추구하는 가치들이 인정하고 원하고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을 3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1 차 고객이 누구냐, 나의 가장 1 차적인 고객이 누구냐라는 걸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1 차적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고객은 누구냐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지원 고객은 어디 나오냐면
7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7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지원 고객이 뭔지 나와 있거든요. 요거 우리 조충근 단장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79페이지 말씀이세요? 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원 고객이 뭔지 이게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그 지원 고객을 만족시키고 끌어들여라 이 내용 말씀이신가요? 네. 지원 고객이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혹시 근데 다른 이게 아마 77페이지 아마 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77페이지 상단에 아, 저는 그래요? 이거 77페이지에 나와요? 제 책이랑 다르네요. 네, 좀 이게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1판 1세여 가지고 이 책이 예. 네, 최근에 산 책은 좀 페이지가 다르나 보네요. 네. 그러면 그 지원 고객 읽겠습니다. 네. 지원 고객이란 직원, 회원, 파트너, 중개자, 기부자, 자원봉사자 등을 말하며 역시나 당신의 조직이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아래 보면 지원 고객들은 당신의 조직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조직이 제공하는 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1인 기업들은 사실 1차 고객이 있고 내가 있고 그냥 고객과 나의 1차 소통이지만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삼성전자에서는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가 있고 그 밑에 막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장의 직원도 있고 사무 직원도 있고 CS의 직원도 있고. 근데 이 핸드폰 판매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서비스 센터에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핸드폰을 수리하시는 분이 친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타격을 삼성전자가 입잖아요. 삼성전자 야 얘네 서비스 엉망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언정. 그래서 그 서비스 담당하는 직원도 사실은 지원 고객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브랜드에 충성할 수도 있고 충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직원이나 회원이나 파트너나 그죠? 중개자, 기부자, 자원봉사자까지도 다 지원 고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의 개념을 단순히 내 물건을 파는 사람, 내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으로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거래하는 파트너들, 그 사이에 관계를 맺는 이 연결된 지점들, 내 직원들, 고객과 실제로 소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고객의 범주 안에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긴밀한 사고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왜 트루스 오브 모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진실의 순간. 그런 얘기가 있죠. 고객이 어떤 브랜드를 접하고 처음 5초가 그 브랜드의 인상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루스 오브 모먼트를 중요하게 생각한 항공사에서 직접 고객을 대면하는 직원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직원들만 따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표정을 짓고 고객한테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를 훈련을 시키고 했더니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이 지원 고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지원 고객이라는 게 이 직원이 회사 나가면 그냥 바로 또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삼성전자에 있다가 삼성전자 나가서 난 다시는 삼성전자 안 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 나갔더라도 항상 역시 내가 삼성에 다녀보니까 역시 전자제품 삼성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고객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생각해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단해 단장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고객들은 종종 당신보다 한 발 앞서간다. 그런 고객을 이해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고객들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되풀이해서 던져야 한다. 네. 사업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내 고객이 누구지? 진짜 고객이 누구지? 내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가장 가치 있게 느낄 사람들이 누구지? 라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만족시켜야 될 대상이 누군가.
막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외부 프로젝트를 좀 같이 참여해서 기획과 뭐 이런 걸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타겟 고객이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어떤 뭐 메디컬 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인제 고객을 그렇게 한정 짓고 나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랑 전혀 다른 논리의 사업 구상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이 다르고 그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걸 모든 고객으로 그냥 내가 그 특정 고객으로 한정 짓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겠다 생각하면 사실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만족시켜야 될 대상이 누군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슈퍼팬이라는 책이 있어요. 슈퍼팬. 이 책도 되게 재밌는데 이 슈퍼팬의 얘기가 그런 겁니다. 나를 인제 이 퍼스널 브랜딩 하는 사람들이나 인제 나에 대해서 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기업들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이 회사를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슈퍼팬이라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을 만든 게 왜 아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미가 슈퍼팬이거든요. 그리고 세스 고딘 책에서도 이 1000명의 충성 고객을 만들면 무조건 그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함께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고 이 내 비전에 동참해 줄 그런 팬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사업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바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제 이 필립 코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기업은 고객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팬을 창조한다." 고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을 그냥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팬을 만들어 내는 게 최고의 기업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애플이 대표적인 사례죠. 핸드폰 신제품이 나오면 특히 인제 잡스가 있을 때 더 그런 게 강했고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이 나올 때 막 밤새서 기다리고 그 회사 제품을 내가 더 신나서 리뷰하고 그걸 애지중지 사용하고 뭐 다 막 애플 바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애플 바들이 존재하죠. 그런 어떤 특정 제품에 바가 있다라는 거 참 멋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팬이 존재하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팬을 구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1 페이지에는 요런 말이 남아 있어요. 요거는 우리 써니텐 단장님께서 한 번 더 읽어 주실래요? 미소 지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고객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결국 당신과 당신 조직의 성공을 결정한다. 네. 제가 요즘 책 읽으면서 가장 많이 공통되는 사항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고객에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결국에는 그 회사의 가치인 거고요. 고객이 그러니까 고객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조직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서비스, 내가 만드는 뭐 이게 그냥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고객이 정말 나아지고 고객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공이라는 게 엄청 큰 단위가 아니더라도 작은 의미의 성공일지라도 일단 고객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본 영상 중에 어떤 영상에서 나중에 그 영상은 제가 한번 찾아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이 부자의 마인드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설명해 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더 탐욕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탐욕스럽고 부자가 더 이기적이고 근데 그 영상에서 어떤 부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부자들은 내가 가진 가치를 고객과 교환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 가치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가치의 돈을 지불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걸 돈으로 받아서 자기의 부를 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대요. 아무 가치도 주지 않는대요. 그러면서 항상 돈이 없다고 투덜댄다는 거죠. 그게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거, 기업을 운영을 한다는 거, 이 어떤 가치를 준다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고, 그 가치를 아직 확산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는 건 그 제품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서비스가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먼저 줘야 되는 거죠. 그 가치를 먼저 줄 때 고객은 그 가치에 반하는 어떤 인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와, 이 회사는 이렇게 좋은 걸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지금 다이소가 엄청 많잖아요, 전국에. 근데 다이소는 사실 처음에 1,000 원짜리 2,000 원짜리 그런 제품들을 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싸구려 매장 같은, 저한테는 그랬고, 예전에 다이소라는 이미지는 되게 싸구려 파는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다이소가 추구하는, 인제 다이소에 가면 가끔 방송이 나오는데 1,000 원, 2,000 원도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제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노력한다라는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 회사의 철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1,000 원, 2,000 원이지만 큰 비용 아니죠. 근데 그 비용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10,000원을 들고 뭐 대여섯 가지를 구매할 수 있는,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다이소 매장을 찾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내가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내가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 부분까지 인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진짜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이 미션과 이 고객에 대한 부분만 잘 정립을 해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나 인제 세 번째가 사실 고객 가치거든요, 고객 가치. 그러면 고객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가 인제 이 책의 세 번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 나눔할 때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책의 풀 버전을 한번 따로 강의를 만들든 아니면 독서 모임을 한번 더 하든 하고 싶은데, 아니면 실습까지 같이 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제 좀 요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나누고, 그전에 우리 아까 어 그거 하기로 했죠. 어 요거, 요거 한번 마이크 꺼진 상태로 각자 다 같이 한번 읽고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자주 그것을 하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바꿔라.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만둬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텔레비전을 꺼라. 삶의 반려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멈춰라.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나친 분석은 그만둬라. 삶은 단순하다. 모든 감정은 아름답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지막 한 입까지 감사하라.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과 두 팔, 가슴을 열어라. 우리는 서로의 다름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정에 대해 묻고 당신의 꿈과 영감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 자주 여행하라. 길을 잃는 것이 너 자신을 찾도록 해줄 것이다. 어떤 기회는 단 한 번만 온다. 그것을 붙잡아라. 인생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당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그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라. 인생은 짧다. 당신의 꿈을 살고 당신의 열정을 나눠라. 자, 오늘